한국이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계는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 합동우주정보 분석 책임자 마이클 로엘입니다. 30년간 이 일을 해왔어요. MIT 박사, 펜타곤 자문위원, 수십 편의 보고서를 썼죠.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제가 놓치는 건 거의 없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1년 전 저는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 장의 위성 영상이 모든 걸 바꿨어요. 아리랑 7호가 포착한 중국 서부 사막지대였죠. 똑같은 장소를 미국도 찍었고 유럽도 찍었고 일본도 찍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한국만 봤습니다. 그들은 뭘 본 걸까요? 더 놀라운 건 본 것을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설명하지 않았어요. 증명하지도 않았죠. 그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요. 이건 기술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무기의 우월함도 아니었어요. 이건 판단의 승리였죠. 말하지 않는 힘의 승리였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공식 기록에 없는 내용입니다. 한국이 어떻게 세계 최강국들이 놓친 것을 먼저 봤는지, 어떻게 한마디 설명 없이 상대를 무너뜨렸는지, 그리고 왜 그들은 끝까지 침묵했는지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기서 잠깐, 영상을 보시기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년 전 그 회의실로 돌아가 보죠. 저는 30년간 이 일을 해왔습니다. 위성 영상을 보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쓰는 일이었죠. MIT에서 항공우주공학 박사를 받았고 국방부와 정보기관을 오가며 경력을 쌓았어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이 분야에서 제가 놓치는 건 거의 없다고 믿었죠. 그날도 평범한 회의였습니다. 국제 위성정보 공유 세션이었어요. 미국, 유럽, 일본, 그리고 한국에서 온 분석관들이 모였죠. 각자 담당 지역의 최신 데이터를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중동 지역 보고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한국 측 발표 차례가 왔습니다. 서도현이라는 이름의 분석관이었죠. 30대 후반쯤 보였어요. 말수가 적었습니다. 인사도 짧았고 자기소개도 최소한이었죠. 그가 스크린에 영상 하나를 띄웠습니다. 중국 서부 사막지대였어요. 타클라마칸 사막 인근이었죠. 화면에는 모래와 바위뿐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뭘 보여주려는 걸까? 그런데 그가 말했습니다. 이 좌표를 봐주십시오. 패턴이 보입니다. 저는 화면을 다시 봤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래 언덕이 있고 바위가 있고 그림자가 있을 뿐이었죠. 옆에 앉은 독일 분석관 안나 슈미트가 물었습니다. 무슨 패턴입니까? 서도현이 대답했어요. 지형 변화의 주기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웃음을 참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형 변화요? 사막에서요? 미국 측 동료 데이비드 밀러가 말했습니다. 자연스러운 풍화 아닙니까? 서도현은 고개를 저었어요. 풍화는 불규칙합니다. 이건 규칙적입니다. 그는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같은 좌표를 다른 시기에 촬영한 영상이었죠. 석 달 간격이었어요. 저는 두 화면을 비교했습니다. 솔직히 차이를 못 찾겠더군요. 서도현이 레이저 포인터로 특정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그림자 각도가 6도 변했습니다. 여기는 8도입니다. 안나가 반박했어요. 태양고도 차이 아닙니까? 서도현이 즉시 답했습니다. 같은 시각대 촬영입니다. 오차 범위 2.3도 이내죠.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우리 위성 데이터를 확인하려고요. 같은 좌표를 검색했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곳을 찍었더군요. 한 달 전이었어요. 저는 화면을 비교했습니다. 서도현의 영상과 우리 영상을요. 같았습니다. 완전히 똑같았어요. 아니, 거의 똑같았습니다. 저는 확대했어요. 그림자를 봤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 데이터에서는 이게 그냥 정상으로 분류돼 있었다는 걸요. 서도현이 말했습니다. 다른 위성들도 이 좌표를 정상으로 봤습니다. 패턴을 보지 못했죠. 하지만 아리랑 7호는 달랐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덧붙였죠. 자연은 반복되지만 이건 설계된 반복입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우리는 몇 년간 이걸 놓쳤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데이비드가 물었어요. 확신합니까? 서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죠.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서도연을 불러 세웠어요. 물었습니다. 정말 확신합니까? 그가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확신하지 않으면 여기 오지 않습니다. 그가 말했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그 영상이 떠올랐어요. 모래와 바위와 그림자가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뭘 놓쳤을까? 아니, 왜 놓쳤을까? 회의 이틀 뒤 저는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서도현이 제시한 좌표를 중심으로 반경 50km 내 모든 위성 데이터를 모았어요. 미국, 유럽, 일본 자료까지 전부요.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데이터는 충분했어요. 문제는 해석이었죠. 저는 화면을 수십 번 돌려봤습니다. 확대하고 축소하고 시간대별로 비교했어요. 서도현이 말한 패턴을 찾으려고요. 솔직히 처음엔 안 보였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새벽 4시쯤이었죠. 저는 커피를 마시며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패턴을 찾는 게 아니라 패턴이 없는 곳을 찾아야 한다고요. 다시 봤습니다. 이번엔 변하지 않은 것을 중심으로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특정 지점의 그림자 길이가 계절이 바뀌어도 정확히 같은 비율로 유지됐더군요. 자연적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서도현이 맞았습니다. 이건 설계된 거였어요. 누군가 이 지형을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즉시 보고서를 작성했죠. 상부에 올렸습니다. 반응은 냉담했어요. 국방부 브리핑에서 한장성이 물었습니다. 이게 군사시설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저는 대답했어요. 아직은 정황뿐입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죠. 정황으로는 안 됩니다. 저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중국 내부 자료가 필요했어요. 공개된 건 아무것도 없었죠. 하지만 간접 경로가 있었습니다. 학술 논문, 환경보고서, 지질조사 자료들이요. 일주일간 중국 데이터베이스를 뒤졌습니다. 해당 좌표와 관련된 모든 문서를 찾았어요. 처음엔 평범했습니다. 사막화 연구, 지하수 조사, 기후변화 보고서들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특정 시점 이후로 해당 지역 관련 논문이 뚝 끊겼더군요. 2022년 6월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분기마다 서너 편씩 나오던 게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저는 더 파고들었어요. 삭제된 건 아니었습니다. 논문들은 여전히 데이터베이스에 있었죠. 다만 접근 권한이 바뀌었더군요. 제한 열람으로요. 누가 막았을까요? 왜 막았을까요?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냐고요. 그가 화면을 보더니 말했어요. 보안 재분류 같은데요. 중국에서 가끔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석연찮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이메일이 왔습니다. 서도현이었어요. 제목은 없었고 본문에는 링크 하나뿐이었죠. 중국 내부 행정문서 데이터베이스 링크였습니다. 저는 클릭했어요. 로그인 화면이 떴습니다. 당연히 들어갈 수 없었죠. 하지만 캐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최근 업데이트 로그가 보였습니다. 해당 좌표 관련 문서 23건이 일괄 재분류됐더군요. 날짜는 2022년 6월 12일이었어요. 바로 서도현이 말한 패턴 시작 시점 직후였습니다. 저는 서도현에게 전화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찾았냐고 물었어요. 그가 짧게 답했죠. 찾은 게 아닙니다. 기다렸을 뿐입니다. 저는 되물었어요. 뭘 기다렸습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그들이 숨기는 걸요. 전화를 끊고 나서야 이해했습니다. 서도현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중국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요. 그래서 패턴을 찾은 게 아니었습니다. 패턴을 찾게 만든 거였죠. 저는 다시 보고서를 썼습니다.
이번엔 중국 내부 데이터 접근 제한 이력을 포함했어요. 상부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회의가 소집됐죠. 브리핑룸에 들어갔을 때 서도현도 와 있었습니다. 초청받은 거였어요. 국방부 차관이 물었죠. 한국 측은 이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서도현이 대답했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록할 뿐입니다. 이상한 답변이었어요. 하지만 차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서도현은 증거를 모으는 게 아니었습니다. 상대가 증거를 만들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중국은 왜 이걸 숨깁니까? 서도현이 저를 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겁니다. 그들이 더 많이 숨길수록 우리는 더 확실해지니까요. 그날 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정보는 숨겨진 곳에서 더 크게 말한다. 서도현이 가르쳐 준 거였어요. 말하지 않고도 말하는 방법을요. 2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중국 관련 뉴스를 확인했어요. 공식 발표, 언론 보도, 학술 자료까지 전부요. 뭔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처음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중국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죠. 그게 오히려 이상했어요. 보통은 이런 경우 해명이 나오거나 반박 자료가 나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작은 기사 하나가 눈에 띄었죠. 중국 서부 지역 연구시설에서 사고가 났다는 내용이었어요. 부상자 성명, 시설 일부 손상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좌표를 확인했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서도현이 지적한 바로 그 지역이었습니다. 오차 10km 이내였죠. 우연일 리 없었어요. 즉시 서도현에게 연락했습니다. 봤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가 답했죠. 예상했습니다. 저는 되물었습니다. 뭘 예상했습니까? 그가 말했어요. 내부 동요를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사고가 내부 동요라고요? 서도현이 설명했어요. 사고는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히 보안시설에서는요. 누군가 실수했거나 누군가 서두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사고 보도문을 다시 읽었습니다. 시설 점검 중 발생한 사고라고 했어요. 점검이요? 왜 갑자기 점검을 했을까요? 서도현이 말했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CIA, NSA, 국방부 인사들이 모였어요. 서도현도 화상으로 참석했죠. 국가안보보좌관이 물었습니다. 이게 확실합니까? 서도현이 대답했어요. 확실합니다. 하지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죠. 보좌관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왜 설명하지 않습니까? 서도현이 조용히 말했어요. 설명하면 그들은 대비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어요. 우리가 뭘 아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는 순간 중국은 그에 맞춰 대응할 겁니다. 증거를 지우고 경로를 바꾸고 설명을 만들어내겠죠. 데이비드 밀러가 반박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근거로 움직입니까? 서도현이 답했어요. 그들의 움직임입니다. 밀러가 비웃듯 말했죠. 그건 추측 아닙니까? 서도현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어요.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서도현의 방식이 맞는 건지 확신할 수 없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했어요. 정보전은 말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라는 걸요. 사흘 뒤 또 다른 소식이 들렸습니다. 중국 내부 인사 이동이었어요. 해당 지역 관할 연구 책임자가 교체됐다는 겁니다. 공식 이유는 건강상의 문제였죠. 저는 그 사람의 이력을 조사했습니다. 50대 중반 군 출신 과학자였어요. 20년간 같은 부서에서 일했죠. 건강 문제라고 하기엔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안나 슈미트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유럽 측 데이터에 변화가 있냐고요. 그녀가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했습니다. 해당 지역 통신 암호 체계가 바뀌었다고 했어요. 일주일 전부터라고 했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인사이동, 암호 체계 변경.
이건 단순한 조치가 아니었어요. 중국 내부가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서도현에게 전화했습니다. 중국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그가 답했어요. 내부 조사입니다. 저는 물었죠. 뭘 조사합니까? 서도현이 말했습니다. 정보 유출 경로를요. 순간 이해했습니다. 중국은 우리가 뭘 아는지 걱정하는 게 아니었어요. 누가 우리에게 알려줬는지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내부에 문제가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유출된 게 없었습니다. 서도현은 공개된 데이터만 봤을 뿐이었죠. 중국은 스스로를 의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유도한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썼습니다. 제목은 자기 붕괴의 시작이었어요. 중국 내부가 우리의 공격이 아니라 자체 의심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상부 반응은 놀라움이었습니다. 한장성이 물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렇게 됩니까? 저는 대답했죠. 네, 그게 한국 방식입니다. 서도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신이 옳았습니다. 그가 답장을 보냈어요. 아직 시작입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밤하늘이었어요. 별이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별은 거기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요. 서도현이 하는 일도 그런 거였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중국 내부에서 이상한 조치들이 계속 나왔어요. 표면적으로는 정상적인 행정 절차처럼 보였죠. 하지만 패턴이 있었습니다. 먼저 연구 인력이 분산됐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던 과학자 15명이 각기 다른 지역으로 전출됐어요. 공식 이유는 프로젝트 다각화였죠. 하지만 전출 시기가 모두 같았습니다. 2주일 안에 전부 이동했어요. 저는 그 과학자들의 이력을 추적했습니다. 모두 핵심 인력이었어요. 평균 경력 12년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었죠. 이런 사람들을 한꺼번에 빼낸다는 건 프로젝트 자체를 재검토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안나가 추가 정보를 보내왔어요. 통신 패턴 분석 결과였습니다. 해당 지역과 베이징 사이의 암호화 통신량이 3배로 늘었다고 했어요. 특히 밤 시간대에 집중됐다고 했죠. 저는 데이비드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그가 화면을 보더니 말했어요. 보고입니다. 그것도 긴급 보고요. 보통은 정례 보고로 처리하는데 이건 실시간으로 올리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CIA 베이징 지부에서 온 보고였어요. 중국 중앙군사위원회에서 특별조사팀이 구성됐다는 겁니다. 목적은 서부 전략시설 보안 점검이었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특별조사팀이라고요? 이건 단순한 점검이 아니었어요. 중국은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것도 최고 위급에서요. 서도현에게 전화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가 조용히 답했어요. 기다립니다. 저는 답답했습니다. 계속 기다리기만 합니까? 서도현이 말했죠. 그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가 압박한 것도 아닌데 왜 중국은 이렇게 반응하는 걸까요? 서도현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답을 찾으려 합니다. 그 과정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소식이 들렸어요. 중국 국방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이상한 발언을 했습니다. 일부 서방 언론의 근거 없는 추측에 대해 논평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아무 발표도 안 했어요. 언론에 흘리지도 않았죠. 그런데 중국이 먼저 부인하고 있었던 겁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의혹을요.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이거 실수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실수가 아닙니다. 내부 혼선입니다. 누군가 이미 외부에 알려졌다고 보고한 거죠. 실제로는 안 알려졌는데 말이에요. 안나가 분석 보고서를 보내왔습니다. 유럽 정보기관들도 주목하고 있다고 했어요. 중국의 반응이 비정상적이라는 겁니다. 보통은 침묵하거나 강하게 반박하는데 이번엔 애매하게 부인하고 있다고요. 저는 과거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반응한 적이 있었나 싶어서요. 있었습니다. 2010년 내부 보안 사고 때였어요.
그때도 똑같은 패턴이었죠. 애매한 부인, 인사이동, 통신 증가. 그날 밤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NSC 보좌관이 물었어요. 중국은 지금 정확히 뭘 하고 있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자기 검열입니다. 외부 위협이 아니라 내부 누수를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보좌관이 되물었죠. 실제로 누수가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보좌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서도현이 화상으로 참석하고 있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정보전은 상대가 아는 걸 통제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가 모른다고 믿게 만드는 겁니다. 중국은 지금 우리가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일부만 아는데도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작게 말했어요. 이건 심리전이군요. 서도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심리전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요. 이건 그들의 선택입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다. 그저 봤을 뿐이다. 하지만 본다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뒤 결정적인 정보가 들어왔어요. 중국이 해당 프로젝트를 재배치 검토 대상으로 분류했다는 겁니다. 폐쇄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동결 수순이었죠. 저는 서도현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끝입니까? 그가 답했어요.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뭐가 시작이라는 걸까요? 서도현이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우리가 뭘 아는지 확인하려 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더 많은 것이 드러날 거예요. 우리는 계속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에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빗소리가 들렸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전쟁이라면 가장 이상한 전쟁이다. 총도 없고 선언도 없고 싸움도 없다. 그저 기다릴 뿐이다. 하지만 누군가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스스로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국제정보기관 합동회의가 열렸어요. 1년에 2번 하는 정례 회의였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이 참석했습니다. 저도 미국 대표단으로 갔어요. 회의 주제는 동아시아 전략 환경 변화였습니다. 중국 군사력 증강, 북한 핵 문제, 지역 안보 협력 방안 같은 거였죠. 평범한 의제였어요. 저는 별 기대 없이 회의장에 들어갔습니다. 서도현도 와 있었어요. 한국 측 수석 분석관 자격이었죠. 그는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도 펴지 않았어요. 그냥 듣고만 있더군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각국이 돌아가며 발표했어요. 중국의 군사 예산 증가, 신형 무기 개발, 해군 활동 확대 같은 내용들이었죠. 데이터와 분석으로 가득 찬 발표들이었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발표했어요. 중국 서부 지역 전략시설 관련 내용이었죠. 석 달간 모은 정보를 정리한 거였습니다. 사고, 인사이동, 프로젝트 재검토까지요. 발표를 마쳤을 때 회의장이 조용했습니다. 영국 대표가 손을 들었어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정보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저는 대답했죠. 공개 자료와 위성 영상 분석입니다. 그가 되물었습니다. 한국 측 정보도 포함됐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답했습니다. 예, 초기 단계에서 한국 측이 패턴을 식별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죠. 프랑스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같은 지역을 모니터링했습니다. 하지만 특이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때 서도현이 손을 들었어요. 발언 허가를 요청했죠. 의장이 허락했습니다. 서도현이 일어났어요. 그는 단상으로 걸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그대로 말했죠. 서도현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걸 발견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같은 데이터를 갖고 있었어요. 다만 보는 방식이 달랐을 뿐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가 계속했어요. 해상도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데이터량도 아니었죠. 무엇을 정상으로 볼 것인가가 중요했습니다.
우리는 정상의 기준을 다르게 잡았을 뿐입니다. 일본 대표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못 봤습니까? 서도현이 대답했어요. 보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죠. 무례하게 들릴 수 있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서도현은 감정 없이 말했습니다. 정보 과잉 시대입니다. 모두가 너무 많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정작 중요한 건 놓치죠. 우리는 덜 보려 했습니다. 대신 제대로 보려 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 대한 비판이었어요. 기술을 과신하고 데이터를 맹신하고 판단을 미룬 우리 모두에 대한요. 독일 대표 안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맞았습니다. 한국의 판단이요. 서도현이 고개를 저었어요. 맞았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다만 중국이 반응했을 뿐입니다. 저는 일어서야 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의장이 허락했죠.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말했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초기 판단을 단순한 가능성으로 취급했습니다.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틀린 건 우리였습니다. 회의장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증거를 달라고 했죠. 하지만 한국은 설명하지 않았어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스스로 증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영국 대표가 물었어요. 그게 의도된 전략이었습니까? 저는 서도현을 봤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답했죠. 예, 그랬습니다. 일본 대표가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동맹국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까? 서도현이 대답했어요. 알렸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으셨죠. 회의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방금 공식 석상에서 미국의 판단 실패를 인정한 겁니다. 하지만 해야 했어요. 그게 진실이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안나가 다가왔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용기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저는 쓰게 웃었죠. 용기가 아닙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서도현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를 불러 세웠어요. 물었죠. 당신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믿지 않을 거라는 걸요.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알았습니다. 저는 되물었습니다. 그럼 왜 말했습니까? 서도현이 저를 봤어요.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준비하지 않으니까요. 믿지 않아도 듣게는 해야 합니다. 그가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복도는 텅 비어 있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인정받으려 하지 않는다. 그저 준비시키려 할 뿐이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보고서를 썼습니다. 제목은 인식의 전환이었어요. 우리가 틀렸다는 내용이었죠. 기술이 아니라 판단이 중요하다는, 데이터가 아니라 해석이 핵심이라는. 보고서를 보내고 나서 창밖을 봤습니다. 제네바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이 아름다웠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다.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요. 회의 이후 저는 한국으로 갔습니다. 공식 방문이었어요. 한미 정보 협력 강화를 위한 실무 협의라는 명목이었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직접 보고 싶었어요. 아리랑 7호를 운용하는 사람들을요. 대전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갔습니다. 생각보다 조용한 곳이었어요. 거대한 시설을 기대했는데 그냥 평범한 연구단지였죠. 서도현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안내했어요.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위성관제센터였어요. 스크린들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10여 명의 연구원들이 조용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서도현이 말했습니다. 아리랑 7호는 여기서 관제합니다. 저는 스크린을 봤어요. 실시간 위성 궤도가 표시돼 있었습니다. 한반도 상공을 지나고 있었죠. 한 연구원이 다가왔습니다. 김서윤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영상 분석 책임자라고 했죠.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는 별도 분석실로 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스크린 하나와 책상 둘뿐이었죠. 김서윤이 파일을 열었습니다. 중국 서부 지역 영상이었어요. 제가 몇 달간 들여다본 바로 그 장소였죠.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이건 6개월 전 영상입니다. 그리고 이건 석 달 전이고요. 저는 두 화면을 비교했어요. 거의 같아 보였습니다. 김서윤이 특정 지점을 확대했죠. 여기를 보십시오. 그림자 각도가 6.3도 변했습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태양 고도로 계산하면 2.1도 차이가 나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6.3도예요. 4도가 남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김서윤이 답했어요. 지하 구조물입니다. 지표면 아래 뭔가가 있어서 지형을 미세하게 변형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그림자로 나타나는 거죠. 숨이 막혔습니다. 그림자 각도로 지하 구조물을 파악한다고요? 김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R이랑 7호의 강점입니다. 해상도가 아니라 정밀도예요. 변화를 감지하는 능력이죠. 서도현이 말했습니다. 다른 위성들도 같은 장면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보지 못했어요. 우리 알고리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물었죠. 어떻게 다릅니까? 김서윤이 설명했어요. 대부분의 위성은 있는 것을 찾습니다. 건물, 차량, 무기 같은 거죠. 하지만 우리는 없어야 하는 것을 찾습니다. 있으면 안 되는 패턴, 있으면 이상한 변화를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관측 위성이 아니었어요. 판단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보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위성이었죠. 다른 방으로 이동했습니다. 더 큰 회의실이었어요. 벽에 한반도 지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서도현이 말했죠. 설명드리겠습니다. R이랑 7호의 진짜 역할을요. 그가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죠. 우리는 그들과 정보 경쟁을 할 수 없어요. 예산도 인력도 기술도 부족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이었어요. 한국의 정보 예산은 미국의 20분의 1도 안 됐죠. 서도현이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많이 보는 게 아니라 제대로 보는 거예요. 모든 걸 감시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만 판단하는 겁니다. 그가 스크린에 도표를 띄웠어요. 한국의 정보 자산 배치도였습니다. 위성, 정찰기, 레이더, 통신 감청망이 표시돼 있었죠. 서도현이 설명했습니다. 이건 단독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전부 연결돼 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서도현이 답했어요. R이랑 7호가 패턴을 잡으면 정찰기가 확인합니다. 정찰기가 신호를 잡으면 통신 감청망이 추적하죠. 각자가 따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합니다. 김서윤이 덧붙였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본 걸 언제 말할지 결정한다는 겁니다. 정보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 쓰느냐가 중요하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 수집이 아니었어요. 정보 작전이었던 겁니다. 보고 판단하고 시점을 선택하는 전 과정이 하나로 설계돼 있었죠. 서도현이 말했습니다. 중국이 반응한 건 우리 기술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판단 때문이에요. 그들은 우리가 뭘 보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모든 걸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들도 이걸 할 수 있습니까? 서도현이 고개를 저었어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너무 많이 보고 있으니까요. 김서윤이 말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를 감시합니다. 엄청난 데이터를 모으죠. 하지만 그 데이터를 판단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는 적게 보지만 빠르게 판단해요.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이제 이해했어요. R이랑 7호는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억제 시스템의 마지막 조각이었던 겁니다. 이게 없었다면 한국의 다른 모든 자산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을 거예요. 서도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준비돼 있어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대전 시내가 보였어요. 평범한 도시 풍경이었죠. 하지만 이 조용한 건물 안에서 세계가 놓친 것들이 포착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보고서를 썼습니다. 제목은 시스템으로서의 억제였어요. 단일 무기가 아니라 판단 체계 전체가 억제력이라는 내용이었죠.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보지 않음으로 억제를 완성했다. 한국에서 돌아온 뒤 저는 종합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석 달간의 분석, 제네바 회의, 한국 방문까지 모든 내용을 담았어요. 100여 페이지가 넘었죠. 상부에 제출했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국방부 장관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브리핑 요청이었죠. 이틀 뒤 펜타곤에 갔어요. 장관과 합참의장, NSC 보좌관이 참석했습니다. 1시간 동안 발표했습니다. 아리랑 7호의 능력, 한국의 정보 시스템, 중국의 반응 패턴까지요. 모두가 집중해서 들었어요. 질문도 많았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장관이 물었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저는 답했어요. 한국은 우리의 정보 격차를 메웠습니다. 우리가 놓친 것을 그들이 잡았죠. 앞으로도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보고였습니다. 이걸 공식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일주일 뒤 서도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메일이었어요. 짧은 내용이었죠. 미국 측 보고서에 제 이름을 빼주십시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즉시 전화했어요. 왜 그러십니까? 서도현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기록에 남으면 다음엔 설명해야 합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건 당신의 공로입니다. 인정받아야죠. 서도현이 말했습니다. 인정이 필요 없습니다. 일이 중요할 뿐이에요. 제 이름이 남으면 다음에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사람들은 저에게 물을 겁니다. 설명을 요구하겠죠. 그럼 일이 늦어집니다. 저는 반박했어요. 하지만 역사적 기록입니다. 후대가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서도현이 짧게 웃었습니다. 후대는 결과만 알면 됩니다. 누가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심이었어요. 명예도 인정도 원하지 않았죠. 그저 일이 제대로 되기만 바랐습니다. 다음 날 상부에 건의했습니다. 한국 측 요청으로 특정 인명을 삭제하겠다고요. 보좌관이 물었어요. 왜 그렇게 하려 합니까? 저는 설명했죠. 그들의 운영 방식입니다. 개인보다 시스템을 중시해요. 보좌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군요. 저는 대답했어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다른 겁니다. 우리와는 다른 철학이죠. 보고서가 수정됐습니다. 서도현의 이름이 한국 측 분석관으로 바뀌었어요. 구체적 기여 내용도 일반화됐죠. 저는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 기록에서 사라진다니요. 한 달 뒤 다시 제네바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후속 협의였어요. 각국이 정보 공유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죠. 서도현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한국 분석관이 왔어요. 회의 중 영국 대표가 물었습니다. 서도현 씨는 어디 계십니까? 한국 측 대표가 답했어요. 다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였죠. 더 이상 질문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서도현은 의도적으로 물러난 겁니다. 주목받지 않기 위해서요. 앞에 서지 않기 위해서요. 회의가 끝나고 안나와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한국은 이상해요. 공을 세운 사람을 숨기잖아요. 저는 답했습니다. 그게 그들의 강점입니다. 안나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어떻게 강점입니까? 저는 설명했죠. 영웅을 만들지 않으니까요. 시스템에 의존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없어도 돌아가게 만들어요. 안나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와는 정말 다르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영웅을 원하죠. 그들은 영웅이 필요 없는 시스템을 원해요. 귀국 후 서도현에게 마지막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아쉽습니다. 세상이 알아야 할 이야기인데요. 답장이 왔어요. 세상은 결과를 압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과정을 아는 건 위험해요. 사람들은 과정을 따라 하려 하거든요. 하지만 상황은 매번 다릅니다. 공식은 없어요.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공식은 없다. 맞는 말이었어요. 서도현이 한 일은 그 상황에서만 통한 겁니다. 다음엔 다른 방법이 필요할 거예요. 석 달 뒤 공식 보고서가 발간됐습니다. 기밀 해제된 버전이었죠. 언론에도 일부 공개됐어요. 한미 정보 협력 강화 같은 제목으로 기사가 났습니다. 서도현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리랑 7호는 언급됐지만 구체적 분석 내용은 빠졌어요. 중국의 반응도 일반화됐죠. 모든 게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는 기사를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쓰이는구나. 날카로운 진실이 둥글게 다듬어지고 불편한 이름이 지워지고 복잡한 과정이 단순해지는구나. 하지만 어딘가에는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처럼요. 서도현이 뭘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를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일어난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공식 보고서에 쓸 수 없었던 것들을요. 서도현과의 대화, 한국 방문에서 본 것들, 제가 느낀 경외감을요. 언젠가 누군가 읽을지도 모르니까요.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썼습니다. 가장 오래 남는 사람은 기록에 남지 않는 사람이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같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위성 영상을 보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쓰는 일이었죠. 하지만 뭔가 달라졌습니다. 보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어느 날 중국 관련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최신 군사 동향 보고였어요. 발표자가 지도를 띄웠죠. 중국 서부 지역이었습니다. 익숙한 좌표였어요. 발표자가 말했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특별관리구역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구체적 시설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게 아니라 확인할 수 없게 된 거였죠. 중국은 그 지역을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위성으로도 볼 수 없게 만들었어요. 구름 생성 장치를 설치했다는 정보도 있었죠. 지도에는 여전히 사막으로만 표시돼 있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동료가 물었어요. 저기 정말 뭐가 있었던 걸까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없다는 거죠. 아니,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거요. 사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 뭐가 있었는지는 끝내 확인되지 않았어요. 핵 관련 시설이었을 수도 있고 우주 개발 시설이었을 수도 있죠.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뭔가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한국이 그걸 먼저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는 방식이 달랐다는 거죠. 우리는 시설을 본 게 아니었습니다. 판단의 차이를 본 거였어요. 석 달 뒤 서도현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1년 만이었어요. 짧은 내용이었죠. 잘 지내십니까?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또 협력할 날이 있겠죠. 1년이 지났지만 저는 아직도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우리는 정말 뭘 본 걸까요? 시설을 본 게 아니었습니다. 무기를 발견한 것도 아니었어요. 우리는 판단의 차이를 본 겁니다. 한국과 우리 사이에 말하는 세계와 말하지 않는 세계 사이의 차이를요. 서도현은 끝내 기록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공식 보고서 어디에도 없어요. 하지만 그가 한 일은 남았죠. 세계가 조금 더 안전해졌다는 결과로요. 중국 서부 사막 그 좌표는 지금도 지도에 아무것도 표시돼 있지 않습니다. 사막일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거기서 뭔가 멈췄다는 걸요. 한국이 본 순간에요. 이게 대한민국의 방식입니다. 크게 말하지 않습니다. 과시하지 않아요. 영웅을 만들지도 않죠. 그저 묵묵히 일합니다. 세계가 알아채기 전에, 위험이 커지기 전에 조용히 막아냅니다. 작은 나라라고 무시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크기가 아니라 생각이 중요한 시대예요. 예산이 아니라 판단이 승부를 가르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시대에 한국은 이미 앞서 있었습니다. 저는 배웠습니다.
30년 경력을 뒤집는 교훈을요.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제대로 보는 게 중요하다. 빨리 말하는 게 힘이 아니다. 언제 말할지 아는 게 힘이다. 그리고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아리랑 위성은 돌고 있을 겁니다. 조용히요. 세계가 놓치는 것들을 보면서요. 그리고 적절한 순간을 말해야 할 때를 기다리고 있겠죠. 한국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우셨나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의미 있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대한민국의 숨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감동취재단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